이전 시대의 건축에 대한 반감에서 시작됐다고 브루탈리즘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작은 영향을 받았었는데 가장 많이 영향을 준 것은 안녕하세요, 렘마블입니다. 패션에도 유행이 있듯이 건축에도 유행이 있습니다. 한 시대를 대표하는 스타일 내지는 형식이 있는데요. 최근 유행이 지났지만 다시 주목받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브루탈리즘입니다. 거칠고 야만적이며 차가운 건축이라 비평합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모더니즘, 심지어 르꼬르비제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 알고 있으셨나요? 모더니즘이 정직한 건축이라면 브루탈리즘은 잔인할 정도로 정직한 건축입니다. 브루탈리즘은 대검 프로젝트 중에 나온 것으로 1950년대 영국에서 등장한 건축 양식, 일반적으로 전후 공상주의 국가에서 유행한 양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양식적인 디자인보다 건축 자재와 구조적 요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미니러한 점이 특징으로 노출되고 도색되지 않는 콘크리트 또는 벽돌, 그리고 각진 기하학적 모형 및 주로 단색을 사용합니다. 콘크리트 이외에도 철, 목재, 유리와 같은 다른 재료도 주로 사용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건축가들에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빠르고 효율적으로 도시를 복구시킬 수 있는가? 전쟁으로 인해 사회의 기반시설이 없어졌고 다시 도시를 복구할 자원도 한정적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영국과 유럽에서 젊은 건축가들 사이로 하나의 생각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더니즘은 단지 미적 언어에 지나지 않는다. 반감은 모더니즘뿐만 아니었습니다. 전쟁 이전 시대의 건축 양식, 신고전주의에 대한 반감 또한 브루탈리즘이 시작하는데 큰 영향을 줬습니다. 많은 초기 브루탈리즘 건축물들은 현대적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건축을 재구성하려는 저렴한 주택 프로젝트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구조적 요소를 강조하면서 당시 상대적으로 저렴한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재료의 원시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앞서 이전 시대의 건축에 대한 반감에서 시작됐다고 브루탈리즘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작은 모더니즘 건축에서 영향을 받았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영향을 준 것은 단연 모더니즘의 거장 르꼬르비제였습니다. 그의 후기 작품 중 유니테 다비다시옹은 대표적인 브루탈리즘 사례로까지 평가를 받는데요. 물론 처음부터 브루탈리즘이 주류는 아니었습니다. 1950년대 뉴 브루탈리즘이라는 용어가 영국 건축가 앨리슨과 피터 스미슨에 의해 처음 사용되는데요. 새롭게 나타난 스타일을 정의하기 위해 사용했고 1955년 건축평론가 피터 레이너에 의해 대중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브루탈리즘은 사회적인 상황에서 영향을 받았는데요. 당시 영국에서 브루탈리즘은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 실용적이고 저렴한 주택 설계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다른 지역, 특히 동유럽으로 퍼졌는데요. 이 때문에 동유럽 지역, 특히나 소련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에서 브루탈리즘 건축물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브루탈리즘은 오명 아닌 오명을 쓰기도 했는데 공산주의에서 유행했던 탓인지 합산 재료로 쌓아 올린 공산주의 건축이라고 비평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빠르고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모두에게 평등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브루탈리즘이 공산주의에서 선호되기도 했을 거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브루탈리즘의 가장 큰 특징은 거친 재질과 재료 그리고 기하학적인 구조입니다. 브루탈리즘의 핵심이 재료에 대한 존경심이란 평가가 있을 정도로 재료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데 주로 노출된 콘크리트를 도색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외에도 앞서 언급드렸듯이 벽돌, 유리, 목재, 그리고 강철 등과 같은 재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른 특징은 기하학적인 구조인데요. 이는 2차 세계대전 이전 신고전주의에 대한 반발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브루탈리즘은 이런 양식을 배제하고 기하학적인 형태를 중시했고 자연스럽게 거대하고 육중한 이미지의 작품들을 산생시켰습니다. 이런 전쟁 이후 복구 작업에 많이 선호되었던 브루탈리즘은 주로 주거 건축들에 많이 지어졌는데요. 주거 이외에는 지방의 공공사, 대학 캠퍼스 등 시청이나 학원 같은 기관의 건물의 디자인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대규모 인프라 건축들을 많이 지어지다 보니 거대하고 차가워진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박힌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초기 브루탈리즘은 르꼬르비제에게서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앞서 언급드렸던 유니테 다비다시옹은 비평가들 사이에선 대표적인 브루탈리즘 건축물로 평가받는데요. 이외에도 르꼬르비제 후기 건축물들에선 이런 초기 브루탈리즘의 영감을 준 건물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동상성, 라뚜레도스도 그리고 찬디가 의회 사당까지 그 후기 작품들 중 대부분이 이런 특징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우선 브루탈리즘이 발전했던 영국 사례들부터 살펴보면 킹스맨에 나왔던 주인공 에그시의 집에 있던 알렉산드라 로드 에스테이트인데요. 미국 태생의 영국 건축가 네이브 브라운이 설계한 복합주거단지로 아파트를 포함한 공원, 학교, 청소년 센터 등 다양한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마치 빈민촌처럼 묘사되고 치안이 나쁜 것으로 이해가 되었지만 실상은 다른데요. 지역 내 사유지에서도 치안이 좋은 것은 물론이고 기물 파손이 적은 장소입니다. 모든 집에는 각각의 야외 공간이 있으며 부지 뒤쪽에는 기찻길이 있어 소음 문제가 우려되었는데요. 이를 후면부 열차의 소음을 차단하는 벽을 세우는 것으로 해결하고 내부에는 진동을 잡는 구조 시스템을 두는 등 건축가 네이브 브라운의 노력이 담긴 작품입니다.
결국 1934년 전쟁 이후 영국에서 최초로 등록된 주거단지가 되어 보호받을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미국 건축계에도 브루탈리즘은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요. 루이스 칸의 작품 중 솔크 연구소를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생전 루이스 칸은 브루탈리즘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했다고 하지만 일부분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대칭으로 장신 없는 기하학적 공간을 만들어낸 브루탈리즘 건축의 특징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건축물이 양식보다 그 자체로 위대했던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태평양 방향으로 열려있는 중정 공간 때문인데, 설계 당시 칸은 중정에 나무를 심으려 했지만 멕시코 건축가 루이 바라간의 조언에 따라 비오듬으로써 공간을 완성했습니다. 물론 단순히 비오듬 공간 때문도 있지만 건축물 자체로도 칸은 작품답게 디테일이 훌륭한데요. 당시 설계 요구사항 중 넓고 개방적이며 과학 연구 과정이 발달함에 따라 새로운 기술이 따라오기 쉽게 설계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었습니다. 칸은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 구조상 지지비멸 가장자리에도 새로운 장비가 들어와도 쉽게 공간을 재구성할 수 있는 유연성을 주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실험실 창문을 분리시킬 수 있게 해도 대형 장비를 손쉽게 건물 안팎으로 이동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에도 브루탈리즘의 영향을 받은 건축물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계 캐나다 건축가 모세 샤프디는 1967년 세계 박람회에 맞춰 캐나다 전시관을 설계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두 가지 아이디어를 하나로 합치는 건물을 선보였는데, 하나는 모듈형 유닛, 즉 조립식 주택에 관한 내용과 새로운 패러다임 아파트 건축을 디자인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설계된 작품이 바로 그 유명한 헤비타트 67입니다. 사실 해당 작품은 모세 샤프디가 무려 21살 때 만들어낸 논문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1963년 그는 루이스 칸의 스튜디오에서 일했었는데요. 지도교수가 1967년에 있을 세계 박람회 프로젝트를 제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처음 계획에서 무려 1000채의 주택이 학교 및 센터가 있는 거대한 프로젝트였는데요. 최대 12층 높이의 주거용 건축물로 총 354개 동일한 조립식 콘크리트 형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11.7, 5.3, 3m의 크기의 모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재미난 예로 초기 프로젝트 모형을 제작할 때 레고를 이용했다고 건축가인 모세 샤프디가 밝혔는데요. 이후 레고 아이디어 대회에서 우승하여서 헤비타트 67 레고가 한정판으로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축에는 정답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어떤 특정 요소를 가지고만 건축물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브루탈리즘 건축물들 또한 그런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2005년 한 영국의 TV 프로그램에서 철거해야 할 건축물 12개를 공개했는데, 그중 브루탈리즘 건축물이 8개가 선정되는 불명예라는 게 되었습니다. 브루탈리즘은 흉물스럽다, 너무 차갑다는 식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건축물의 디자인의 결과는 건축가 개인의 노력과는 별개로 대중과 평론가들이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흉물스럽고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아닌 왜 이런 디자인이 나오게 되었는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브루탈리즘이 현대 건축물에 많은 영향을 남기고 갔는데,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변하는 건축의 흐름상에 그 영향력을 경험했습니다. 1980년대를 지나면 인기는 신어갔지만 현대에는 구조주의와 해체주의에 그 영향을 남겼죠. 오늘은 브루탈리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재료와 구조를 그대로 드러내서 육중함 때문에 야망적이고 심지어는 흉물로 취급되며 철거해야 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그 역사를 살펴보면 전쟁 이후 도시를 복원하기 위한 건축가들의 고뇌와 이전 장시적이던 건축에 대한 반감에서 시작하여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사이는 다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흉물 vs 날 것의 미학,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더 다음에 좋은 콘텐츠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